안녕하세요. 경제사회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신범철입니다. 오늘은 경제사회연구원 정치 거버넌스 분과의 특별 대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사다 대학교에 계시는 고성규 박사님을 모시고 일본의 정치와 거버넌스에 대해서 알아볼 계획인데요. 박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께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또 AI 쪽에 많은 연구가 있으신데요. 오늘은 주전공이신 일본 문제에 대해서, 일본 국내 정치와 거버넌스에 대해서 최근 아베 정부에서 스가 정부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본 정치를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 시각이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일본의 정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요인에 주목해야 될까요? 네. 최근에 이제 아베 정권에서 이제 스가 정권으로 변화하면서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 언론에 이제 그 노출되기를 우선 자민당이라는 요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베 수상, 그다음에 스가 수상, 그다음에 이제 거기 총재를 뽑는 데 있어 방법에 있어서 이제 그 여당 이제 특히 이제 이번에는 주로 의원들이 뽑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민당이라는 주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일본 정치에 있어서 가장 지금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던 집단들이 이제 사실 관료 집단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론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정치 과정을 하나의 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봤다고 한다면 좀 이렇게 분절화된 정치 행위의 주요한 주체들에 주목하고 그런 주체들의 권력 관계 그런 이런 요즘 얘기하는 뭐랄까 협치라 합니까? 상호 관계 속에 정치가 어떻게 정책 결정이 그다음에 그 리더를 어떻게 뽑아가는지 뭐 이러한 좀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본 정치를 좀 더 이렇게 정확하고 이렇게 연계된 시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한 개인 한 명 예. 이렇게 분석하기보다는 자민당이라는 정당과 그 속에서의 개인과 상호 연계 과정을 잘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의 수상, 뭐 내각이겠죠, 여당, 관료, 여론의 상호 관계에 주목하는 정치 거버넌스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들여본다면 일본 고유의 특징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베 정권 들어오면서 또 일본 정치가 이제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갖게 됐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배경으로서 이제 199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일본의 정치 개혁 또 뭐 행정 개혁 이런 것들이 이제 시도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본 정치하면 사실 지금까지는 그 수상이라는 팩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민당의 파벌에 의해서 결정된다든지, 그러니까 파벌의 어떤 그런 합종 연행에 의해서 어떤 다수 파벌이든지 아니면은 그 파벌 간의 파벌의 구성원들이 또는 파벌 간의 이해가 합치하는 사람을 수상으로 옹립하면 그 사람은 어떤 각 부처의 장관을 임명할 때도 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별로 없었습니다. 각 파벌들이 이제 이과 리스트를 정해주면은 그의 순서대로 이제 임명해주는데, 근데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정치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치개혁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수상의 정책 결정이나 통치 행위를 서포트하는 조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1년 이제 중앙부처 이제 성청 개혁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내각부라는 이제 부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내각부가 뭐냐면 수상의 정책 결정이나 권력 행사를 서포트하는 기관인데요. 예를 들어서 2001년에 내각부가 만들어질 때는 내각부를 구성하는 인원이 18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1,600명을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배 이상 늘게 됐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그러니까 일본 정치가 그러니까 수상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떤 거버넌스 구조에서 그러니까 수상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베 수상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각부의 관방장관이라는 그 자리를 역임했고요. 지금 이제 스가 관방장관이 수상이 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하고도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자민당, 수상, 관료, 뭐 여론 이렇게 정치 주체들의 어떤 횡적인 어떤 관계가 이제는 수상을 정점으로 하는 수상, 그다음에 이제 여당, 그다음에 이제 관료, 그다음에 이제 환경으로서의 이제 여론이랄까요? 이런 정적인 관계로
변화해오는 부분들이 이제 보이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뭐랄까 정치적인 변화의 시기였고 그런 변화의 결과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뭐 피상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일본 정치를 접했을 때는 그러한 권력 집중 현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 눈에는 잘 띄지 않잖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보니까 보이지 않게 그러한 어떻게 보면 힘의 이동이 있었구나. 그래서 아베 총리가 역대 어느 총리보다도 좀 힘을 쓸 수 있었던 그런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구나.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뭐 일본에서는 왜 이러한 일본만의 정치 거버넌스가 구성되었나요? 정치 문화적 특성 또는 뭐 제도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제도적인 요인에 주목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94년도에 자민당 일당 지배 체제가 붕괴되게 되면서 이제 정치 개혁을 하는데 정치 개혁을 할 때 이제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로 바뀌게 되죠. 또 하나 이제 어떤 중요한 그 정치 개혁이 진행된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이 이제 개정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자금법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지금까지는 각 의원들 개인들이 기업으로부터 이제 기업 후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치 자금 이 개혁을 통해서 각 개별 의원들이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그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업들한테는 받을 수 없도록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파벌 보스들이 자기 파벌을 운영하는 그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정당 조성금 제도 국가가 정당에 운영 필요한 이제 재원을 지원해 주는. 근데 이거는 정당의 공식 루트로기 때문에 이 국가가 정당 조성금을 통해서 정당으로 온 돈은 결국 누가 행사하면 총재가 의원들한테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선거 때도 이제 전략 그 선거구를 정하죠. 그러면 이 전략 선거구에는 그 뭐 1,000만 행, 2,000만 행 특별하게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을 총재가 행사하게 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제도적인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문화적인 부분 이제들이 요번에 이제 뭐 아베 정권에 들어와서 뭐 그러니까 친구 내각이라든지 또는 무슨 친척간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이런 정실적인 인사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그 회자됐는데 그 이유들이 그러니까 뭐랄까 일본인들의 그런 그 인적 관계 뭐랄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이제 의리 중심의 문화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어찌 보면 일본의 이렇게 뭐랄까 좀 이제 끼리끼리 문화라 할까요? 뭐 이런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정치 리더들이 이번에 이제 스가 수상이 이제 탄생되면서 일본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20년 만에 그러니까 비이세 의원 그러니까 아버지나 친척 중에 국회의원 정치가가 없고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수상까지 온 이제 정치가의 탄생이라는 측면에서 그 좀 환호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일본의 독특한 정치 문화로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재밌는 말씀 해주셨네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통치 가버넌스 차원에서 보자면 아베 정부에 들어와서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아베 정부와 이전 정부의 통치 거버넌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 부처의 관료들이 정책 결정한 것을 수상은 그거를 공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을 했던 게 수상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민당 내부에서도 이제 일본의 정책 결정 구조는 관료들이 이제 정부 입법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각회의에서 결정을 하죠. 근데 내각 회의가 강요 회의가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 오후에 뭐가 있냐면 사무차관 회의라는 게 항상 열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무차관들이 자기가 다 정하고 강요들을 장관들은 그야말로 이렇게 정했으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라는 그런데 여기 이제 근본적인 변화. 그래서 아까 이제 이게 수상이 아까 말처럼 각 부처가 관료들이 정해놓은 정책 결정 또는 자원 배분, 예산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하는 정치적 포스트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수상 그 자체가 정치적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폴리스 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획기적인 이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각부란 걸 만들고 맞습니다. 인력을 증원시키고 했던 거겠네요.
그것이 아베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게 아베 정부의 바로 전에 또 이제 조금 더 멀리 간다면 이제 고이즈미 정권, 예를 들어서 우리 고이즈미 정권 때 한국에도 이제 보도가 되고 이슈가 됐던 게 고이즈미 씨가 이제 2005년 그 우정 민영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체국 그거를 국가기관에서 이걸 민영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자민당 의원들이 이거에 반대했습니다. 근데 반대할 때 그 반대한 의원들을 이제 공천도 안 주고 또 심지어 그 이제 장관들 또는 차관들 중에서도 그 반대표를 행사한 그 차관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표결 끝나자마자 수상관 집무실에 돌아와서 4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해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수상의 권한이 그 보면은 그러니까 정책 조율 역할에 그쳤던 것들이 이제 고이즈미 정권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러니까 정책 결정의 자의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그리고 이제 고이즈미 이후에 이제 잘 아시는 2009년에 이제 민주당 정권이 3년간 이제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 정부가 어쨌든 그 가장 올인을 했던 게 이 정치가 주도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이즈미 정부 때 그런 기초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정권 때 이제 어떻게 보면 토대가 이제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도적 안정성을 갖춰가는 이 시기에 이제 아베 정권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본의 각 부처의 이제 국장급 이상 이제 인사권을 그러니까 각각의 부처가 행사했습니다. 즉 뭐냐면 장관이 정해진 그 인사안을 추인해주고 수상한테는 보고만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관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아베 수상이 2014년에 그러니까 내각 부안에 내각 인사국이라는 그 새로운 그 부서를 신설해서 각 부처 국장급 이상 인사를 자기가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관방장관하고 그 수상이 다 하도록 제도화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많이 보던 손타쿠라고 이제 그게 손타쿠라는 게 한국말로 하면 이제 그냥 알아서 긴다는 눈치 보면서 알아서 긴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손타쿠 정치가 만들어진 배경이 결국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2014년에는 이제 그 내가 인사국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아베 수상이 그러니까 소비세 인상을 이제 5%에서 8%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재무성이 세금이 줄어드니까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재무성이 반대를 하니까 재무성 사무차관 그 인사를 본인이 틉니다. 이제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그 순서를 무시하고 본인이 이제 자기 비서관 했던 사람을 사무차관에다가 임명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내 말 안 들으면 너네들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부마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수상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뭐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아베 정부에 와서 이런 수상위의 거버넌스가 이제 강화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일본 정치의 새로운 하나의 모습으로 이제 비춰지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